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우리가 성리학의 어떤 교리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죠? 조선은 성리학적 이념 국가고 그에 따라서 예학까지 발전을 했었죠. 자, 그런데 조선 사회에서는 숭유 억불적제, 그러니까 유교는 숭상하지만 고려 시대에 발전해 왔었던 이 삼국시대부터 발전했던 이 불교는 대단히 탄압을 받고 억압을 받았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이 불교는 고려 말에 대단히 심각하게 타락을 했었죠. 그래서 불교가 세속화되었고 이런 세속화된 불교에 대해서 신진 사대부들은 대단히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온건파 사대부들의 경우에는 어떤 불교가 가져다준 어떤 폐단의 시정을 주로 요구하게 됐고요. 급진파 사대부들의 경우에는 불교의 폐단이 아닌 불교 자체가 가지고 있던 교리의 모순을 비판했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도전의 불시자편이 있었습니다. 그죠? 따라서 성리학을 이념으로 성립된 조선이란 나라는 불교를 억압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써왔는데요. 자, 먼저 태조 때 보시면 태조 때는 도첩제를 실시합니다. 이 도첩제라고 하는 것은 고려 시대부터 있어 왔다고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죠? 하지만 목적이 다르죠. 고려의 도첩제는 승려들의 신분과 지위를 보장할 목적으로 그 증명서인 도첩을 발행했다면 조선시대에는 승려, 출가하는 승려를 제한하기 위해서 바로 도첩을 발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도첩제는 특히 태종 때 가면은 더 강화되죠. 그래서 도첩제는 뭐 양반의 경우에는 100필, 평민은 150필, 천민의 경우는 200필의 옷감을 국가에 납부해야지만 도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승려의 수를 제한함으로써 불교를 억압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태종 같은 경우는 사원전을 몰수했죠. 또한 사원에 소속되어 있던 바로 노비들, 이 노비들을 무려 10만 명이나 조선 초기에 해방을 시켰습니다. 자, 이러한 것이 바로 태종의 억불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세종 때는 선교 양종을 통합해서 36개의 사원만 인정을 했는데 다만 이 세종은 세종 말년에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불교를 신봉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자, 그리고 성종 때는 도첩제가 폐지가 됐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도첩제는 불교를 억압하는 제도고 또 도첩제가 폐지됐다는 것은 불교에 대한 억압이 완화된 것이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종 때 도첩제가 폐지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합법적으로 승려가 될 수 있는 길이 없어진 거기 때문에 결국 이 이후부터는 승려가 되는 것은 모두 불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승려, 출가하는 자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차단하는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도첩제의 폐지는 바로 강력한 불교 억압 정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려시대의 도시에, 주로 도시의 산지에 있었던 이러한 사찰이 대부분 조선 전기에 산속으로 들어가서 산중 불교의 어떤 형상을 띠게 됩니다. 자,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는 불교를 억제했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불교를 장려하고 진흥하는 그러한 인물들이 있어요. 자, 보시면 아까 세종은 말년에 불교를 진흥했다고 했는데요. 내불당, 바로 이제 불당, 말 그대로 불당입니다. 궁궐 안에 불당을 차려놓고 이곳에서 불경을 간행하도록 했죠. 불경을 번역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세종의 아들 중에 그 수양대군이 있어요. 그죠? 혼자 세조가 되는 이 수양대군 같은 경우는 소헌왕후, 그러니까 세종의 비이자 수양대군의 어머니죠. 소헌왕후가 죽었을 때 그 넋을 기리기 위해서 이 수양대군을 시켜서 석보상절을 집필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월인청강지곡, 바로 후민정을 창제한 이후에 한글로 번역된 이런 월인청강지곡이라든가 석보상절, 바로 이러한 것들만 봐도 세종 때는 개인적으로 왕실 차원에서 불교가 장려됐음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조도 주로 이제 말년에 가서 불교를 진흥하게 되는데요. 간경도감, 말 그대로 불경을 간행하는 관청을 설치했던 거죠. 자, 그리고 원각사 10층 석탑, 지금 종로 탑골공원에 이제 세워져 있는데요. 고려 말에 원나라의 영향을 받았던 바로 경천사지 10층 석탑을 모방한 그러한 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가장 강력하게 불교를 장려했던 인물은 바로 문정왕후입니다. 바로 명종의 어머니였죠. 명종이 어린 나이에 왕으로 즉위하게 되자 이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게 됐고, 이 수렴청정을 통해서 실권을 장악했던 문정왕후는 개인적으로 강력한 불교 장려 정책을 추구합니다. 이때 궁궐로 보우라는 승려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이 보우를 통해서 고려시대에 존재했던 바로 승과가 부활되기도 합니다. 물론 문정왕후 사후에 이 보후가 처형되면서 이런 불교는 다시 억압을 받게 되긴 하지만, 이 인물들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불교를 진흥하고 장려한 인물들이다. 국가적인 차원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16세기 중엽,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죠. 임진왜란 때 서산대사와 사명대사, 특히 이 사명대사 같은 경우는 외란 이후에 일본에 가서 일본과 교섭을 벌였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수많은 어떤 승병장들, 이러한 승병들의 활약은 어떤 승려들에 대한 어떤 처우를 어느 정도 그 전 시대보다 좀 그 처우나 지위가 좀 개선되는 그런 영향을 주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불교가 다시 중흥한다거나 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불교를 장려한다거나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6세기 이후가 바로 살인들의 집권 시기이기 때문에 불교에 대한 탄압은 여전했던 것이죠. 하지만 결국 이 불교의 맥은 끊어지는 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 불교는 계속 명맥을 유지해 왔고, 지금까지도 우리나라는 불교 신자가 꽤 존재하죠. 바로 삼국시대 이래로 민간에 이 자리를 잡았던 이 불교, 특히 통일신라 때 이 불교가 대중화되면서 고려시대에 크게 국가적 차원에서 번창을 했고, 조선시대에는 정책적으로 억압을 받았으나 민간 차원에서 그 명맥이 유지가 돼서 지금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도교를 보시면, 이 도교라고 하는 것은 원래 처음부터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통치 이념으로 활용되기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노장 사상에서 비롯된 이 도교 사상은 자연을 중시하고 또 신선 사상이라든가 어떤 도참 신앙하고 매우 많이 결합이 되어 있어요. 뭐 풍수지리와 도교가 딱 구분되지 않고 서로 섞여서 융합되는 가운데도 발전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도교가 가장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제천 행사입니다. 하늘에 제를 지내는 이런 제천 행사의 경우 우리가 초제라고 부르거든요. 초제. 조선시대는 이 초제를 담당했던 관청이 바로 소격서였습니다. 따라서 소격서가 설치가 돼서 이 소격서를 통해서 제천 행사인 초제를 주관하게 했고, 특히 가장 유명한 초제는 강화도에 있는 만이산 초제입니다. 이 만이산 초제 같은 경우 단군에게 제를 지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말 그대로 나라 이름이 국호가 조선인 것을 통해서 바로 단군 조선을 계승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물론 기자 조선도 의미가 있지만, 하지만 중종 때 이 조광조가 사림의 대표로서 개혁 정치를 추구할 때 아까 전 시간에 우리가 훈구와 사림의 어떤 성향을 비교할 때 훈구들은 성리학 말고도 다른 학문들에는 좀 관용적이고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자세를 취했지만, 사림들의 경우에는 오직 성리학만 추구했고 나머지 사상과 학문은 이단으로 간주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죠? 따라서 사림 출신의 개혁가였던 조광조가 권력을 잡게 됐을 때는 이 도교 행사를 주관하던 초제를 담당하던 소격서를 폐지하게 됩니다. 또한 세조 때는 제천 행사를 위해서 원구단을 설치했지만 이 사림들의 반발에 의해서 결국 원구단은 폐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제를 지내는 건 하늘의 자식인 천자만이 가능할 수가 있는데, 이 천자는 중국의 황제를 의미하죠. 그래서 중국의 황제만이 제천 행사를 할 수 있고 그보다 격이 낮은 조선의 왕은 제천 행사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의 중화 사상, 바로 4대 의식에 의해서 원구단이 폐지가 됩니다. 하지만 훗날 이 원구단은 다시 대한제국 때 다시 설치가 되고요. 대한제국을
선언하는 그 대한제국이 개국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이 원구단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뭐 그 밖의 신앙이라든가 이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크게 뭐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은 아니고요. 자, 그다음 문학과 예술을 보실까요? 자, 조선 초기에 문학은 한문학이 발전했다. 자, 한문학은 사장학풍을 얘기하고요. 이 사장학은 바로 15세기의 집권층인 훈구들의 학문적 경향이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자연스럽게 훈구들이 집권했던 조선 초기에는 시와 문을 지는 한문학이 발달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우리의 자주적인 시문집으로서 동문선이 가장 유명한데요. 바로 성종 때 서거정이 정리한 겁니다. 삼국시대 이래로 우리의 다양한 어떤 시들 있죠. 시조라든가 시, 이것들을 모아서 엮어 만든 시문집인데요. 동문선의 서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서거정은. 자, 우리나라는 여러 임금이 대를 이어 100년의 인재를 길렀다. 그동안 나온 인물들이 모든 정성을 다해 문장을 지었다. 이 문이 살아있는 듯 용솜치니 옛날 어떤 문에 못지 않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이다. 송나라 원나라의 문이 아니고 한나라 당나라의 문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문이다라고 함으로써 동문선 안에 포함된 이 삼국시대 이래의 다양한 시들이 바로 우리들의 어떤 정서와 감정을 담고 있는 바로 자주적인 어떤 문임을 강조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동문선은 조선 전기에 우리의 어떤 자주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시문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경악을 중시했던 사림들이 집권한 16세기 이후에는 이런 문학이 자연스럽게 침체될 수밖에 없었겠죠. 물론 양반 사대부, 특히 사림들의 경우에는 한문학보다는 경악, 바로 성리학을 더 중시하긴 했지만 어떤 일부 지식인층 또는 부녀다들 중에서도 이러한 시를 짓는 어떤 창작가들이 등장합니다. 예를 든다면 뭐 신사임당이라든가 또는 황진이 또는 허균의 누이였던 바로 뭐 허난설현, 이러한 분들이 바로 여류 작가로서 활동했던 시기도 바로 16세기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문학은 침체를 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16세기의 어떤 문학의 형식은 좀 다양해지죠. 시조, 가사문학, 패설, 소설 등 좀 다양해지고요. 그다음에 작품의 주제 또한 좀 다양합니다. 뭐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사람, 은둔 생활의 즐거움, 뭐 예를 들면 윤선도의 어부사시사라든가 뭐 이러한 것들이 좀 대표적이라 볼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15세기에 대표적인 문학 작품이라고 한다면 뭐 시조를 예로 들 수가 있을 텐데 김종서, 뭐 남이 뭐 이런 분들이 좀 유명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조선 건국 초기이기 때문에 좀 더 진취적이고 어떤 장부의 기계를 강조하는 이러한 문학이 좀 등장을 합니다. 뭐 김종서 장군의 가장 대표적인 시조라고 한다면 뭐 이런 내용이 있죠. 변방장성에서 그러니까 일장검을 짚고서서 긴파람 한 소리에 어떤 사내 대장부의 어떤 기계를 펼치는 뭐 그러한 시조가 있고요. 또 남이 하면은 뭐 나이 20에 나라를 평정하지 못하면 후대에 누가 나를 장부라 하겠느냐, 뭐 이러한 시조가 있어요. 그죠? 물론 이 시조 때문에 남이가 역무에 엮여서 뭐 죽임을 당하기도 하지만 15세기는 이렇게 어떤 사내 대장부들의 어떤 기계와 절개를 강조하는 이런 시조가 대표적이다. 그리고 16세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여류 작가부터 시작해서 뭐 윤선도와 같은 어떤 유배지에서 어떤 자신의 자연에서의 어떤 삶을 노래하는 뭐 이러한 것들, 은둔 생활의 어떤 즐거움을 노래하는 이러한 시조들이 좀 다양하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설화문학을 보시면 말 그대로 설화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 사회에서 구전되어 오던 어떤 이야기, 그러한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수필이나 어떤 소설의 형식으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설화문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뭐 모두
공부하시면 좋겠지만 몇 가지 뽑아보시면 이제 금오신화를 얘기할 수 있어요. 금오신화는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입니다. 예, 최초의 한문 소설이고요. 최초의 이제 한글 소설은 허균의 홍길동전이고요. 예, 금오신화는 최초의 한문 소설입니다. 5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패관잡기라는 게 있죠. 예, 명종 때 어숙권이라는 사람이 쓴 바로 설화집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문벌제도와 어떤 적서 차별의 폐단을 우회적으로 좀 비판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서얼들이 특히 많이 차별을 받았죠. 그래서 광해군 때 같은 경우는 그 칠서의 옥이라는 7 서자들의 어떤 역모 사건도 또 발생을 하게 되는데, 또 허균도 홍길동전에서 홍길동이 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어떤 서얼의 어떤 차별 대우에 대한 어떤 비판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바로 패관잡기도 그거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시조문학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간단히 볼게요. 자, 예를 들면 초기에는 새 왕조의 건설을 찬양하는 내용, 국토를 수호한 어떤 장부의 진취적인 기상을 표출하는 내용, 대표적으로 김종서와 남이가 있고요. 자, 그리고 16세기의 시조를 보면 황진이라든가 윤선도처럼 좀 다양한 형식과 내용 면에서 좀 다양한 시조들이 등장하게 된다. 그 다음에 악장문학이라는 게 있어요. 악장문학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1443년 세종이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3년 뒤인 1446년에 반포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이 훈민정음을 실제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시범적으로 글을 짓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그때 용비어 천가가 만들어지게 되죠. 용비어 천가는 조선왕조를 찬양하는, 특히 이성계 가문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월인천강지곡 같은 경우는 어떤 석가의 일대기를 찬양하는, 한마디로 찬불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송순, 정철, 박인로 같은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인 작가인데요. 뭐 송순의 면왕정가라든가 정철의 뭐 삼인곡, 관동별곡, 송미인곡, 자, 이런 악장문학들이 또 발전하게 됩니다. 가사문학과 악장문학이 바로 발전하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예술 중에 첫째 이제 건축을 보시면 15세기의 건축은 조선이 건국된 초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건물은 뭘까요? 바로 궁궐이겠죠. 그래서 경복궁이라든가 창덕궁이라든가 바로 이러한 건물들, 건물들이 주로 궁궐과 또 관청 그리고 성곽, 주로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진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궁궐, 관아, 성곽 등. 자, 그리고 이때의 어떤 건축물의 특색을 보시면 이 건축물이 그냥 어떤 실용성을 갖고 지어지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의 어떤 의미를 갖고 지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지을 때 그 규모를 법적으로 규제를 했습니다. 조선 전기에는. 예를 들어서 관리의 집은 40칸을 넘지 못한다. 그리고 평민은 10칸 이상을 지을 수 없다. 자, 이것은 바로 명분론을 강조했던, 분수론을 강조했던 조선사회에서 어떤 엄격한 신불적 위계 질서를 강조하는 것이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궁궐과 관청을 배치하는 내용을 봤을 때 우리가 조선 건국 초반에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주례 예법에 따라서 궁궐을 짓고 그 다음에 좌묘 우사라고 해서요, 왼쪽에는 종묘를 두고 오른쪽에는 사직을 두고 그 앞에 관청이 존재하게 되고요. 관청 뒤쪽에는 또 시전이 놓이게 되고, 이걸 전조후시라고 하죠. 그리고 사대문을 만들 때도 충인, 인, 의, 예지, 신까지, 보신가까지 해서 이 주례 예법에 따라서 건축물을 배치했다는 것도 또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풍수지리가 가장 기본 바탕이 깔려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16세기 건축을 보시게 되면 16세기는 사림들의 집권기입니다. 따라서 사림들의 주된 활동 장소는 바로 집 아니면 그들의 학문 탐구 기관인 바로 서원이죠. 그래서 16세기의 건축을 대표하는 건 바로 서원 건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서원은 기본적으로 일반 양반 가문의 주택과 그리고 사원 건축 양식과
그리고 정자 건축 양식이 혼합된 그런 건축 양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요, 서원 문을 들어서게 되면은 동제와 서제, 동제와 서제는 기숙사가 있고요. 한쪽이 강당이죠. 그리고 맨 안쪽으로 들어가면 사당이 있어요. 선에 대한 봉사 기능을 갖춘 서원이다 보니까. 그래서 서당과 그 다음에 책을 보관하는 장판고가 있고요. 그 다음 동제와 서제. 자,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주택과 사원과 정자 양식을 갖춘 것으로서 16세기를 대표하는 건축은 바로 서원 건축이다. 1,000원짜리 뒷면에 보시면 이제 도산서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공예. 고려의 공예는 대단히 화려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고려 시대의 귀족들을 상징하는 바로 상감청자가 가장 대표적인 어떤 공예 작품이었고요. 그 밖에 나전칠기라든가 이런 게 발달했었는데, 반면 조선 시대로 들어오게 되면 이 공예라고 하는 것이 화려함보다는 실용적이고 좀 더 소박한 형식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재료도 값비싼 것보다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재료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관상용보다는 실제 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실용성을 갖추는 소박한 어떤 공예가 조선 사회를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예는 사치품보다는 어떤 일상용품들을 주로 만들게 됐고, 어떤 사대부들의 어떤 연적이라든가 어떤 부녀자들의 어떤 문갑이라든가 주로 이런 것들이 제작이 된다는 것이죠. 재료도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흔한 재료들이다. 관상보다는 생활필품, 소박하다. 뭐 이런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도자기를 놓고 보면 우리가 11세기경에 처음 이제 순수청자가 등장을 했어요. 그죠? 10세기 후반부터. 그래서 순수청자가 있었고요. 그 다음 12세기 후반부터 시작해서 이제 상감청자가 등장을 했어요. 상감청자. 바로 문벌 귀족 사회를 상징하는 것이었죠. 그러다가 원간섭기부터 이 자기 문화가 좀 쇠퇴를 했고, 이제 조선이 건국된 조선 건국 초기 바로 15세기에는 고려의 청자 기법을 사용하긴 하지만 이 청자에다가 이제 분장을 하게 됩니다. 하얀색 분칠을 하게 되죠. 이 분장을 하게 되고 거기다 문양을 새기게 되는데, 그래서 분장청사기인데 그걸 줄여서 바로 분청사기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분청사기는 청자보다는 조금 소박하지만 어떤 문양이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좀 우아한 그런 기품을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광주, 지금도 광주, 경기도 광주를 얘기하는데요. 경기도 이천과 광주 지역에서 도자기 축제를 해요. 그죠? 바로 조선의 관유가 있던 곳이죠. 그래서 조선 정부의 관유가 있던 광주 분연의 분청사기가 꽤 유명합니다. 자, 반면에 16세기는 사림, 바로 사대부이자 선비였던 이 사림들이 자신들의 어떤 청렴함을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바로 이런 깨끗한 백자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백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하얀색의 순백의 어떤 고상함이 사대부들의 어떤 취향, 바로 청백리 정신을 추구했던 선비 정신에 좀 부합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항상 문화재는, 예술 작품은 이렇게 사진으로, 그림으로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분청사기고요. 자, 이게 백자입니다. 다만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것은 17세기 후반부터 청화백자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 18세기 전반에 한 50년 동안에는 백자 중에서 대단히 유명한 그 달 항아리 백자 있죠. 바로 사홍원에서 제작된 이 달 항아리 백자가 18세기 전반에 제작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우리가 뭐 흔히 볼 수 있는 바로 상상의 동물, 바로 해치입니다. 해치는 경복궁 앞에도 있고, 그 다음에 저 국회 앞에도 가면 볼 수가 있고요. 또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서울 시민들 같은 경우는 택시, 택시에도 이 해치 문양이 박혀 있기도 하죠. 바로 서울시의 어떤 상징으로, 바로 마스코트로 이 해치를 선정했기 때문인데요. 이 해치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갖춘 상상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정직하지 않은 이런 사람을 응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또 해치는 어떤 재해를 막는,
특히 화재를 막는 그러한 동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정직함을 상징하는 이런 해치라는 동물은 그래서 사원부 관리들,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했던 사원부의 관원들은 특히나 청렴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들의 의복에 바로 이 해치가 흉배, 이 가슴 부분에 해치 문양이 새겨지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희궁, 경복궁, 창덕궁 입구에 가면 볼 수가 있고요. 2008년에 서울의 상징으로 해치가 선정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특히 서울시에 응시를 하실 분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림과 글씨 보겠습니다. 조선 초기에는요, 이 가장 대표적인 그림이 두 개가 있죠. 첫째는 그 안평대군이 꾼 꿈을 당시 도화원의 화가였던 이 안견, 도화서의 화원이었던 안견이 그림으로 그린 몽유도원도가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꿈속에서 논일던 복숭아 동산이죠. 조선뿐만 아니라 이 동양에서, 중국을 포함한 동양에서 어떤 낙원을 상징하는, 어떤 파라다이스 상징하는 게 복숭아 동산이죠. 그래서 몽유도원도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고사관수도입니다. 자, 강희안이 그린 고사관수도를 보면 어떤 흑백의 명암이 좀 명확하죠. 여기 보면은 고사, 바로 어떤 높은 어떤 스승이, 어떤 학자가 계곡물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곧 물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그림. 이 고사관수도와 바로 이 몽유도원도가 조선 전기인 15세기를 대표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런 15세기의 화풍은 바로 일본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사신들 중에 일부 사신을 수행했던 일부 화원들이 일본에 가서 그림을 여러 점 남기고 왔는데 이것이 영향을 줘서 일본의 무로마치, 당시 막부가 이제 무로마치죠. 이 무로마치 막부의 화단에 영향을 주기도 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6세기로 가게 되면요, 16세기는 또 사림들의 성향이 반영됩니다. 사림들은 학자이자 사대부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의리와 절개와 어떤 기상을 강조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매난국죽, 어떤 소나무와 대나무와 그 다음에 이 겨울에 찬 겨울 바람과 그런 눈을 이겨내고 꽃을 피우는 매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되는데, 이런 걸 우리가 사군자 또는 문인화라고 하죠. 바로 살인들의 그러한 기계를 강조하는, 절의를 강조하는 그러한 성향이 반영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대표적인 어떤 작가들이 있는데요. 신사임당은 물론 사군자도 많이 그렸지만 그거보다는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어떤 표충도라든가 이런 식물, 그리고 곤충, 주로 이런 그림들을 좀 많이 남겼습니다. 자, 그 다음 이상좌, 좀 유명하죠. 이상좌는 노비 출신입니다. 노비 출신의 화원이죠. 특히 송하보월도라는 그림이 좀 유명한데요. 송하보월도를 보시게 되면은 어떤 바위, 그러니까 이 암벽에 어떤 늙은 소나무 하나가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떤 모진 어떤 바람, 어떤 바람과 이런 역경을 이겨내고 자라는 이런 소나무를 통해서 어떤 인간의 또는 사대부들의 기계와 어떤 절개를 드러내는 작품이 바로 이상자의 송하보월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이정이라든가 황집중, 어문용은 각각 이정은 대나무, 황집중은 포도, 어문용은 매화를 잘 그려서 조선 전기의 삼절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예를 보시면 당연히 서예는 이 당시의 사대부라고 하면 누구든지 글은 다 잘 씁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분을 두 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안평대군인데요. 이 안평대군은 고려 말 원나라에 유학했던 학자들이 조맹부와 교류하면서 이 조맹부체, 송설체가 한마디로 유행을 하게 되는데, 고려 말에는 이암이라는 분이 바로 이 송설체로 유명했죠. 하지만 조선 전기에는 안평대군의 송설체가 좀 유명했습니다. 또한
한호, 예,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이름이죠. 한석봉. 예, 그래서 한호는 특히 진체 또는 석봉체라고 하는 예, 그림 서예의 어떤 대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은 동국진체 이광사라든가 우리가 추사체의 김정희가 또 유명하게 되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정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라의 가장 대표적인 글씨 하면은 서예가 하면은 이제 김생이 있어요, 그죠? 김생. 그리고 고려 시대로 오게 되면은 이제 유신, 탄현, 최후가 있는데 이 김생과 이 유신, 탄현, 최후를 묶어서 우리가 신품 사연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고려 말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송설체의 이암, 그리고 조선 전기에는 안평대군의 송설체, 그리고 한호, 한석봉의 진체가 유명하고요. 조선 후기에는 이광사의 동국진체, 그리고 추사체의 김정희, 뭐 이렇게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음악인데요. 전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을 교화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여겼기 때문에 공자 이래로 예, 이 유교에서는 이 음악을 대단히 중시 여깁니다. 그래서 악은 바로 예의 하나이기 때문에 예악사상이라고 하게 되고요. 세종 때는 관습도감이라는 것이 설치가 됐어요. 그래서 이 관습도감에서는 악기를 개량해서 다양한 악기를 만들게 됐는데 또 여기서 이제 악보를 많이 정리를 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일단 정간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정간보는 악보입니다. 악보. 예, 음가를 표현할 수 있는 악보고 바로 여민락이라는 악곡을 바로 이 정인보에 이제 기록을 했는데요. 여민락은 말 그대로 백성과 함께 즐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민락은 용비어천가 아시죠? 예. 조선 왕실을 찬양하는 이 용비어천가에다가 바로 곡을 붙인 게 바로 여민락이고요. 이것을 기록한 악보가 바로 정간보인데 정간보의 특징은 음가를 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성종 때 바로 성현과 유자광에 의해서 악학괴범이 편찬됐는데요. 이 악학괴범은 바로 음악의 어떤 이론서, 예, 음악의 어떤 교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성현이라는 분 같은 경우는 또 합자보라는 걸 만들게 되는데 이 합자보는 예를 들면 연주 방법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교사가 없어도 가르치는 자가 없어도 이 성간보라는 악보만 있으면 누구든지 연주를 할 수 있는 예, 그런 악보가 바로 합자보라고 합니다. 예. 뭐 그렇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니지만 일단 한 번쯤은 정리가 필요해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음악을 보시면 소각, 당악, 향악이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아악이 유명하죠. 아악. 왜냐하면 이 아악이라고 하는 것은 송나라의 음악이에요. 송나라의 음악. 근데 이 송나라의 음악인 아악은 고려 시대에 들어왔었고요. 이미 고려 시대부터 궁중 음악을 전담했던 게 바로 이 아악입니다. 그래서 조선 시대에도 궁중의 여러 가지 행사, 의례를 할 때 이제 음악을 연주하겠죠. 바로 이때 조선 시대의 궁중 음악을 담당했던 게 바로 아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소각이나 향악이나 같은 것이고요. 예, 당악은 이제 당나라 음악인데 이것은 주로 서민 음악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나래춤이나 처용무가 있는데 이 나래나 어떤 처용무는 궁중의 어떤 의례를 행사할 때 추는 춤입니다. 특히 처용무 같은 경우는 어떤 악귀를 쫓아내는 그럼으로써 왕실의 평안을 기원하는 그러한 의식을 갖춘 어떤 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래 처용이라는 사람이 역병을 물리치는 역신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처용의 탈을 쓰고 춤을 추는 게 처용무인데 이러한 처용무는 왕실의 어떤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는 그러한 춤이었다. 그 밖에 이제 농악무, 무당춤, 승무, 그리고 뭐 산대놀이, 꼭두각시놀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산대놀이는 지금 서울 송파 지역에서 지역 축제로서 지역 문화재로서 계속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탈놀이죠. 쉽게 말하면 탈놀이입니다. 꼭두각시 노르면
말 그대로 인형극이에요. 인형극. 그죠? 뭐 손에 끼워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뒤에 이렇게 실을 매달아서 할 수도 있는데 자, 이러한 꼭두각시 누름도 유행을 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조선 전기의 문화를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물론 문화사라고 했을 때 우리가 문화사라고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상이 중요해요. 그죠? 유교라든가 불교라든가 이런 사상이 일단 중요하고요. 그 다음은 여러 가지 이제 문화재들, 건축이라든가 뭐 삼국시대나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뭐 불상 그리고 탑 이런 게 중요했고요. 이제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역사서라든가 이런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 밖에 뭐 그림이라든가 어떤 글씨 그리고 어떤 음악 이러한 부분들은 그렇게 비중이 높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공부하실 때는 좀 더 그냥 기본적인 내용들만 한마디로 숙지하고 체크하는 뭐 그러한 차원에서 공부를 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다음 시간에는 근대 사회의 태동입니다. 예, 근대 사회. 조선 전기까지는 우리가 근세 사회라고 했는데 이젠 근대 사회의 어떤 움직임이 막 시작됐다는 거죠. 조선 후기에. 그래서 조선 후기에 어떠한 움직임이 있었길래 어떠한 변화가 있었길래 우리가 근세가 아니라 이제 근대 사회로 진입을 하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